안녕하세요.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이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기념 자담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기조연설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연히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 해외 출장과 겹치게 돼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조연설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탄소 중립 시대 개막, 우리의 도전과 과제입니다. 이후에 패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 요청을 받을 때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저기 0이라고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거기를 보시면요. 그게 1950년입니다. 1950년을 기준 연도로 했을 때 그 왼쪽으로 쓰여진 숫자들은 그 이전에 몇 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는 80만 년 전 정도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IPCC의 그런 6차 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200만 년 이상 동안 대기 중의 CO2 농도는 저 300ppm이라는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1950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까지 너무나 빠르게 대기 중에 CO2가 급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직적으로 상승이 된 거죠. 여기에는 지금 416ppm이라고 나와 있지만 417ppm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의 그런 대기 중 농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원인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문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2019년에 네이처지에 게재된 그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기후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린란드의 빙상 또 빙하의 감소가 가속화되게 되면은 대서양의 순환이 굉장히 속도가 더뎌진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은 아마존 우림에 빈번한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호 연동이 돼서 양의 되먹임고리가 작용함으로써 기후 체계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개념이 주창이 되게 됩니다.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화두로 삼은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2018년에 IPCC가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때 1.5도씨를 넘는 것은 위험하다. 이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씨보다 훨씬 아래 더 노력해서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이 IPCC의 2018년 보고서에서는 2도씨는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0.5도씨 차이에도 해수면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 또 서식처의 파괴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식물과 동물의 종 이런 것들이 거의 2배가량 늘어나는 그런 모습 또 곡물의 생산량이라든지 어획량 이런 것들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5도를 온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권고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세기 중반 2050년이죠. 그때까지 지구 전체가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2018년이었으니까 남은 한 32년 중에서 앞단의 그 30년, 10년이죠. 2030년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2010년에 비해서 CO2 배출량을 45% 줄이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 자체는 파리 협정에서도 나와 있기는 했어요. 4조에 보면은 21세기 중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원에 따른 제거가 균형을 이루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도달할 것을 요청했고 그에 합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2018년이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2019년에서는 유엔이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소집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국가들의 탄소 중립 선언이 잇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IPCC 그 제1실무그룹에서 6차 평가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거기에서는 대기나 해양 또 육지의 온난화가 인간에 의한 거다. 인간 영향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그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온도가 1.09도씩 상승을 했고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1.5도씨로 높아지는 시점이 예전 3년 전 그 특별보고서에서 2030년에서 52년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6차 평가 보고에서는 더 빠르게 2040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온실기체 배출은 에너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문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종합적인 감축 노력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니까 좀 더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도 제가 정말 놀라게 되는데 산업혁명이 우리가 1750년대에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185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고 1900년까지도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1950년부터 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364억 톤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 대깔꼬마니처럼 1차 세계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를 보면은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 연료의 연소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견인했던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면 탄소 배출이 지금 저렇게 많은데 저걸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 1850년에서 이렇게 시작한 그 시간을 본다면 빠르게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가능할까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뭐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런 것이겠죠. 1992년 리우에서 2021년 글래스고까지 정말 사실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건너왔습니다. 내년이면 꼭 30년이 되죠.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한 지.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더 빠른 노력을 우리가 하는 데는 좀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올해 글래스고 그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난 2015년에 채택했던 파리 협정에 그 제시되어 있는 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조정하고 이행 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실 그 목표는 달성이 된 상태이죠. 탄소 중립을 향해서 뭐 여기 race to 넷제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경주에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약 140개 정도의 국가들이 선언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 중립 연도로 제시한 건 목표 연도가 2050년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은 2045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2040년, 또 핀란드 같은 경우는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래스고에서 인도는 2070년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중국은 일찍 2060년을 목표 연도로 발표를 했죠. 저는 이번에 글래스고에 가서 많은 국가의 대표들을 만났었는데요. 주로 선진국 대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모든 국가가 2050년을 목표로 정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지구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넷제로에 그때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화를 더 먼저
경험하고 더 오랜 기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온실기체를 배출해온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탄소 중립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뭐 탄소 중립을 향한 변화의 바람 중에 하나이죠. 정말 너무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세계 굴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2014년부터 선언을 하고 났었는데 지금 현재 342개 기업이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로서 부품을 조달받는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동일한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이 워낙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사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뭐 13개 또는 SK를 다르게 하려면 14개 정도의 기업이 아리백에 가입을 한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더 빠르게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탄소 국경 조정제와 탄소 국경세, 뭐 세라기보다는 charge라 그래서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에게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가서 EU 의회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환경위원회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2015년 당시에 발표할 때는 2030년까지 1990년에 비해서 40%를 줄인다고 했지만 이제는 55%를 줄인다고 다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55%를 줄일 수 있는 정책 패키지라고 Fit for 55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 탄소 국경 조정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전체로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데 EU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이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EU로서는 수입하는 이런 철강 중에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있어서 이 탄소 국경 조정제가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에 민주당 상하원 의원이 탄소 부담금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에 대해서 뭐 다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에너지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87%를 우리나라는 차지하고 있고 그 에너지 분야 가운데서도 사실은 전환 부문이 37%, 또 산업 부문이 36%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그림처럼 우리는 IMF를 경험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한번 줄어든 거 외에는 2018년까지는 꾸준히 온실기체 배출이 늘어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폭이 얼마나 크냐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1990년부터 꾸준히 줄여왔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살짝 예외이기도 한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42%, EU 전체는 24%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49%, 2.5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2018년 7억 2,760만 톤을 2050년에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030년 목표를 어떻게 정할지가 그 목표하고 연동해서 고민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게 제가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서 요청했던 35%와 그다음에 그 이전에 애초에 이제 우리 목표였던 2018년 기준연도 대비 26.3% 거기에서 이제 또 저 선이랑 만나는 지점이 37.5였고요. 결국 정해진 것이 40%였는데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의 여정인데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가졌던 2021년도
예산안 시정 연수를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탄소 중립과 관련한 논의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9년에는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2020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되었던 중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대한 그런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20년 6월이었죠. 기초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있었고 7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고 또 이어서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가 됐고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선언을 결국은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설문조사 그것이 끝나는 시점 바로 직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12월 초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올해 5월 29일 날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따 말씀을 지금 드리겠는데요. 탄소중립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자문위원회이면서 좀 더 그 기능이 자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탄소중립위원회는 총괄기획위원회가 있고 또 기후변화위원회를 비롯해서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간사로 이 총괄기획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위원은 이런 민간위원 77분과 더불어서 18분의 장관이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논의하고 또 수렴하기 위해서 민간위원 자체가 전문가 또 전문가들도 다양한 분야죠. 에너지, 기후변화, 산업, 노동, 교육에 이르기까지 갈등관리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 각계 산업계, 노동계, 농민 또 지자체, 청년, 시민사회 이런 대표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그것으로도 사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와 탄소중립 시민회의라는 2개의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우리 안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산업계, 시민사회계, 또 이 시민사회계는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와 관련 단체, 또 소비자단체, 교육단체, 협동조합 이런 분야들이 있고요. 또 청년 조직들도 있고 지자체, 노동계, 농민, 어민 이런 여러 그 영역의 이해 당사자 기관들과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누구도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데 대해서 책임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새로운 어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이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 대표들을 500분 이상을 모집을 했습니다. 성별, 지역별, 연령별 할당을 해서 대표성을 가지게 해서 500분 이상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정보에 입각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전문가 강연을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토의하고 그래서 수기가 이루어지는 그 결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8월 31일 날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을 그냥 선언하는 상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법제화한 국가이고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를 하게 됩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 법에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2018년 배출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기초를 갖추게 된 것이 굉장히 두드러진 내용이고 또 기후변화 영향평가라든지 탄소인지 예산 제도라든지 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이라든지 또 센터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담아 놓았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라는 비전을 통해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을 가지고 수립이 된 것입니다. 수립의 주체는 정부였고요. 탄소중립위원회는 심의기구였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오해가 있기도 한데요.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 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미래상을 보여주고 부문별로 어떻게 전환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전제, 기술적 구성 이런 것이 달라지면 미래 사회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지점은 동일하지만 내용 구성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초안으로 3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안, 사만 그래서 이란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고 또 기술 발전과 원료와 연료의 전환 등을 고려한 그런 것이었죠. 굉장한 그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석탄 화력 발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안은 석탄은 없애고 LNG만 좀 더 그 유연한 어떤 전력망의 운영을 위해서 포함한 것이었고 사만은 전환 부문이 전혀 그 화석연료가 없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생활 양식의 변화라든지 다른 부문에도 수송 부문에 있어서는 전기 수소 차이 비중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발표가 되었을 때 세안 모두 사실은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국내에서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4만밖에 없었고 1, 2안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CCUS를 더 많은 양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외 협력이라는 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었죠. 물론 감축률은 각각 96.5%, 97.4%로 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잔여 배출량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또 탄소중립 시민회의의 그런 운영을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란을 제거하고 2, 3안만 남기고 순서를 바꾸어서 보다 적극적인 안을 A안으로 그리고 과거의 2안을 B안으로 두게 되고 좀 더 감축 노력을 강화해서 두 안 모두 국내에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전환 부문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부문입니다. 그리고 수송 부문 같은 경우에도 A안은 97%가 전기 수소화돼야 되고 B안은 85% 정도가 그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수소 같은 경우에 A안은 모든 수소를 그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얻는 그런 방법만 우리가 가정을 했고 B안 같은 경우는 부생수소나 추출수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생산에서도 온실기체가 배출이 되는 안입니다. 여하튼 이 두 안도 앞에 있는 안보다도 CCUS의 적용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결국 국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흡수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 흡수되지 않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가 있기 때문에 CCUS 기술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그렇게 저희가 되었습니다. 2030년 NDC 목표는 다 아시는 것처럼 2018년 대비 40%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었죠. 그렇지만 정부도 그렇고 또 심의에 임했던 탄소중립위원회의 입장으로 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라든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되 뭔가 이행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원칙은 국내 감축을 최대한 발굴하고 그래도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 감축을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40% 이상으로 우리가 감축을 하되 국내는 35.4% 이상을 감축하는 그런 안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상향안입니다. 보시면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기준 연도
다르게 얘기하면 절정에 도달한 그런 연도가 2018년으로 굉장히 늦어서 2050년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감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40%도 사실 그렇게 만만한 그런 목표는 아니죠.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낮아 보이지만. 그래서 요번에 제가 유럽에서 여러 대표를 만났을 때 저런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40%이지만 부문별 감축 목표는 그 부문의 상황과 실정, 조건 이런 여력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산업계는 가장 낮은 14.5%입니다. 물론 이 목표조차도 이전에 감축 목표였던 26.3% 당시에는 6.4%였기 때문에 훨씬 더 너무나 2배 이상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산업계에서 가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축률이 낮은 거죠. 그리고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축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의 변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 산업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40% 너무 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 부문 자체의 감축률은 14.5%이거든요. 그리고 이 목표조차도 산업계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설정이 된 것입니다. 특히 산업계는 고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국가 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이런 설비의 개발과 교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자들을 고려할 때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조금은 더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낮게 이렇게 채택이 된 건데요. 다른 전환 부문과 폐기물 같은 경우는 40%가 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뭐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도대체 상향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저희가 상향한 그 보고서에 다 포함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보니까 기준 연도부터 또는 2018년 또는 배출 정점 이런 데서 선을 그어서 2050년까지 선 위에 있는 그 지점 아래 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접근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적인 건 아니다. 청년층에서는 왜 탄소 예산에 근거해서 설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사실 탄소 예산에 근거해서 설정한 국가는 영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예산조차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했느냐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초안 때는 더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또 이번 최종안에 대해서도 극과 극의 사회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 반응은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환영한다. 그리고 주목하고 뭐 이런 긍정적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계에서는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가는 것이 고통을 더는 길입니다. 하지만 산업부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 장비라든지 시설의 교체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기술의 개선과 시간이 또 비용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게 부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글래스고 기후 합의라는 게 이제 도출이 됐죠.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굉장히 반응이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해낸 성과가 높은 그런 회의였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저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기후대책 마련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로 제한한다는 그 목표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도씨라는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행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최초로 탄소 저감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석탄 발전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그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이 콥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적이 없던 문서화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청년기후포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 어떤 기회와 과제가 있을까요? 저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는 사실 두 가지 위험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후위기 자체가 주는 극단적인 이상기후, 기상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물리적 피해라는 게 있죠. 재산이나 생명의 어떤 손실과 손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산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들도 존재합니다. 다른 하나의 위험은 탄소 중립이라는 그 대응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이 야기하는 경제적 부담, 위험입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의 결합인 것처럼 그런 위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죠.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나갈 때 훨씬 더 투입 비용당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주요국들에서 내연차를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동차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위험의 그런 측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 수가 3분의 1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세계 전체가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다 빠르게 여기에 우리가 응할 거냐?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 100% 수소차와 전기차를 100%로 생산하겠다. 유럽에 대해서는 2035년 또 전 세계적으로 2040년을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이런 움직임은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에 있는 변화의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ESG 경영을 선언하는 그런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후행동 100%, 그러니까 기후행동 100 플러스라는 그 기구는 세계 최대 투자 기관의 모임인데요. 거기에서는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압박하면서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고 산업 분야가 성공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탄소 중립은 이제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 규범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미 합의가 되었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탄소 중립에 동의를 한다고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확보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탄소 중립 자체가 주는 위험과 기회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수소하는 제철 기술을 개발에 성공한다면 사실 그 철강 시장은 우리나라가 선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무역 기술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빠르게 이런 세계 시장을 선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기업의 이익의 관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 전체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 배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개발한다면 전 세계 기후위기 완화에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 글로벌 상위 500대에 속하는 기업을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글로벌 선도 기업
기업이 6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6개 중에서 5개사가 제조업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탄소 중립이 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제조업을 탄소 중립의 시대적 맥락에 맞게 재구조화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변화 움직임 이제 막 시작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리백 가입 기업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탈석탄 금융의 선언이라든지 또 탈석탄 선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형 아리백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철강사 최초로 넷제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쌍용 ENC 같은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3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또 이런 탄소 중립으로의 길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조선기업 6개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좀 더 우리가 혁신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할 때도 혁신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포함했는데요. 이유는 이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지금의 삶의 질, 생활 수준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탄소 중립 시민회의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 15.4%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을 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하셨어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이 실현이 되거나 우리 가족이 받는 혜택만큼만 탄소 중립에 그런 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혁신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유엔 산하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아시아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지연시키거나 연기하거나 뭔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탄소 중립의 길로 나서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우리의 고통을 더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과제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많은 과제들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규범인데요. 이 딜로이트 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은 사실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때 무대응 시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피해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서 더 많은 이익을 본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탄소 중립 같이 정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